이 사연은 경상북도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 사시는 김철수, 이영자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철수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모은 10억 원. 숫자만 보아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옆에는 50년을 함께한 아내 영자가 앉아 있었다. 영자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묻어났다. 이제 70대 중반이 된 두 사람에게 이 돈은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보증 수표와도 같았다. 여보, 우리가 정말 이만큼 모았네요. 영자가 통장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 지으며 알뜰살뜰 모은 돈이었다. 등골이 휘도록 일하고 몸이 부서져라 땅을 일구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농사일에 매달렸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얼굴은 주름으로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철수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 찾아오는 날이었다.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부모님을 찾아왔다. 철수는 오늘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이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와 지연이 이미 와 있었다. 마당에 세워진 검은색 외제차가 그들의 도착을 알려주고 있었다. 철수는 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뿌듯했다. 자식 농사는 제대로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민수가 반갑게 맞이했다.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지연아. 서울에서 고생이 많지? 지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오히려 편하게 살고 있는걸요.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고 철수와 영자는 마을 소식을 전했다. 저녁 식사 후 철수는 아들에게 통장을 보여주기로 했다. 민수야, 보여줄 게 있어. 철수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민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10억이라니.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가 평생 모은 거다.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은 없어. 이건 우리 노후를 위한 거니까. 민수는 통장을 내려놓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연 역시 놀란 눈빛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모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연이 감탄했다.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거야. 우리 노후에 쓰려고. 밤이 깊어가는 동안 철수는 마음이 편안했다. 아들에게 돈의 존재를 알렸고 이제 남은 생은 그 돈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민수의 눈빛에 스친 욕망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 눈빛이 앞으로 닥칠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민수와 지연이 다시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철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영자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아버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번에 보여주신 통장 때문에 왔어요. 생각해보니 10억 원을 그냥 은행에 두는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영자도 부엌에서 나와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지연은 영자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다.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년에 2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10억을 가만히 두시면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철수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민수가 바로 대답했다. 제가 투자 전문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상담해 봤는데 10억을 제대로 굴리면 2년 안에 20억으로 불릴 수 있대요. 영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야? 그렇게 많이? 민수는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요즘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에요. 그냥 두면 손해예요. 철수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이었다. 쉽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위험하진 않겠지? 아버지, 제가 얼마나 꼼꼼한 성격인지 아시잖아요. 위험한 투자는 절대 안 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연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얼마나 신중한지 아시잖아요. 저희도 돈을 이렇게 관리해서 많이 불렸어요. 영자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한번 믿어볼까요? 민수가 잘할 거예요. 철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평생 자신의 손으로 일궈온 재산이었다. 그런데 아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영자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적어도 이자는 매달 입금해 드릴게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요. 민수가 약속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당연하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연도 기쁜 표정으로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제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잘 모셔드릴게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민수는 투자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철수와 영자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철수의 마음속 불안은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부모님을 모시고 은행에 갔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민수의 계좌로 10억 원을 이체했다. 철수의 손이 떨렸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아들의 계좌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영자는 아들을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 은행을 나오며 철수는 마지막으로 통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통장 속 잔고는 공란이었다. 모든 것이 아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이는 날이었다. 민수와 지연은 그날 오후에 서울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버지, 매달 보고서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돈이 불어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영자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여보, 민수를 믿어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자신의 아들이었다. 믿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한 달이 지났다. 철수는 아침마다 우편함을 확인했다. 민수가 약속한 월별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편함은 늘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금 신경이 쓰였다. 여보, 민수한테 전화해 볼까요?
영자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투자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철수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문자 한 통으로 끝내다니.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틀 후 민수에게서 택배가 도착했다. 열어보니 간단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철수는 안경을 쓰고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마지막 줄에 현재 수익률 5%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 5%면 얼마나 번 거예요? 영자가 물었다. 철수는 계산해 보았다. 10억에 5%면 5천만 원 정도네.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나 벌었다고요? 대단하네요. 철수도 조금 안심이 되었다. 아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5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왜 입금되지 않았는지 의문이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는 또 받지 않았다. 이틀 후에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보고서 받으셨어요? 잘 되고 있죠? 민수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다. 그래, 받았다. 근데 5천만 원은 어디 있니? 철수가 물었다. 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 그건 재투자했어요. 지금 빼면 수익률이 떨어져서요. 괜찮으시죠?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 하지만 다음에는 미리 상의했으면 좋겠구나. 네,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꼭 상의할게요. 통화가 끝나고 철수는 영자에게 이야기했다. 민수가 돈을 재투자했대. 영자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우리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다음부터는 상의하겠대.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다. 이번에는 보고서조차 오지 않았다. 철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민수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문자만 간간히 왔을 뿐이다. 아버지, 해외 출장 중이에요. 돌아오면 연락드릴게요. 철수와 영자는 점점 초조해졌다. 셋째 달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철수는 민수의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여보, 저도 같이 갈게요. 영자가 말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경비실에 물어보니 민수 부부는 일주일 전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도 불안감이 커졌다. 민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들렸다. 발만 동동 구르다가 철수는 민수가 일한다던 투자 사무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주소는 알지 못했지만 민수가 이전에 언급한 강남의 어떤 빌딩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주변 빌딩들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다. 3시간이 넘게 걸려 마침내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간판을 발견했다. 민수가 말했던 회사 이름이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어 보였다. 옆 사무실에 물어보니 그 회사는 한 달 전에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했다. 사장님 부부가 해외로 떠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옆 사무실 직원이 말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여보, 설마.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철수는 아내를 부축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빌딩을 나왔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피와 살이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말없이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철수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잔고는 공란이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영자는 그날 밤 내내 울었다. 철수는 담배만 연신 피워댔다. 10억 원.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더 큰 상처는 그것이 자신의 아들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왜 그랬을까? 영자가 흐느끼며 물었다.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만 내뿜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와 영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민수 씨는 법적으로 돈을 이체받았고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철수 씨네 아들이 부모 돈 다 가져갔다며? 평생 모은 돈을 자식한테 다 뺏겼대. 쑥덕거림이 마을 전체에 퍼졌다. 철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슈퍼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다. 영자는 매일 밤 울었다. 철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평생 고생만 한 아내에게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여보, 민수한테 한 번 더 연락해 볼까요? 영자가 흐느끼며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그 녀석은 우리를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매일 민수의 옛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물론 연결되지 않았다. 지연의 부모님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들도 딸 소식을 모른다고 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에 오는 우편물 중에 은행 압류 통지서가 있었다.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철수는 10억 원 중 일부로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여보, 어떡하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다음 날 철수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큰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도 어려운 시골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미 민수의 배신 소식이 퍼져 있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압류 통지서가 왔다. 이번에는 집까지 압류된다는 내용이었다. 철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와 영자는 평생 살아온 집에서 나가야 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요? 영자가 짐을 싸며 물었다. 철수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창고를 떠올렸다. 예전에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이었다. 이제는 그곳에서 살아야 했다. 창고는 춥고 습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지붕은 비가 새었다. 철수는 낡은 매트리스 2개를 바닥에 깔았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집이 되었다. 영자는 매일 밤 울었다. 철수는 아내를 품에 안고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이런 처지가 되다니.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들을 도우려 했다.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옷을 기부했다. 하지만 철수는 그런 동정이 싫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어느 날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가 문을 열자 오랜 친구인 정 씨가 서 있었다. 철수야, 어떻게 지내나? 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힘없이 웃었다. 그냥 살아. 정 씨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수 소식 들었어.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민수 봤다는 사람이 있어. 제주도에서 큰 펜션을 사서 산다고 하더라. 철수의 손이 떨렸다. 제주도라니. 그의 아들은 부모의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반면 그와 영자는 창고에서 쪽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정 씨가 떠나고 철수는 영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영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민수가 이렇게 할까요? 영자가 흐느꼈다. 철수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앉아 담배만 연신 피워댔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었다. 자식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였다. 밤이 깊어갔다. 영자는 지쳐 잠들었지만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달빛이 비치는 창고 안을 바라보았다. 낡은 농기구들, 먼지 쌓인 상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쪽잠을 자는 아내의 모습. 철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심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아직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심지어 아내에게도 숨겨왔던 비밀이. 철수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가 있었다. 그 열쇠가 가리키는 곳에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 있었다. 여보, 미안해. 철수는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야.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영자를 깨웠다. 아내의 얼굴은 잠을 설친 흔적으로 붓고 핏기가 없었다. 철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영자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 내가 숨겨둔 돈이 있어. 영자의 눈이 커졌다. 네, 무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안에 선산이 있었잖아. 내가 몰래 팔았어. 20년 전에.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선산을요? 그걸 왜 몰래?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당시에 그 땅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됐었어. 건설회사에서 큰 돈을 줬지. 200억. 200억이라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그 돈은 지금.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밀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민수에게도.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희망이 교차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욕심이었어. 그 돈을 쓰지 않고 보관해 두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했어. 하지만 계속 미루다 보니.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철수는 아내가 화를 낼 것이라 생각했다. 당연했다. 20년 동안 그런 큰 돈을 숨겨왔으니. 하지만 영자는 문득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행이에요. 여보. 철수는 놀랐다. 화 안 나?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민수에게 똑같이 갚아줘야 해요. 철수는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항상 온순하고 착했던 영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철수가 물었다.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먼저 그 계좌를 확인하러 가요. 그리고 민수를 찾아야 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와 인근 도시로 향했다. 철수가 비밀 계좌를 개설해둔 은행이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은행원이 그들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프라이빗 뱅킹 부서를 찾는 것이 의아했을 것이다. 김철수 고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은행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철수는 신분증과 통장을 건넸다. 계좌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은행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잔액은 2,600억 원입니다. 영자는 숨을 들이켰다. 200억이 2,600억으로 불어나 있었다. 20년 동안의 이자와 투자 수익이 쌓인 결과였다. 통장 새로 발급해 주세요. 철수가 말했다.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다. 철수와 영자는 서류에 서명했다. 새 통장을 받아든 철수의 손이 떨렸다.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은행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향했다. 더 이상 창고에서 지낼 필요가 없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그들의 허름한 옷차림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철수가 프리미엄 카드를 내밀자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스위트룸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다. 호텔 방에 들어선 영자는 깨끗한 침대와 욕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한 달 동안의 창고 생활 끝에 맞이한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영자가 물었다. 철수는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첫째,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해. 둘째,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민수를 찾아야 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셋째, 그 아이에게 똑같은 고통을 줘야 해요. 철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영자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갑게 빛나는 결심만이 있었다. 당신, 정말 그러고 싶어? 철수가 물었다. 영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빼앗고 우리를 거리에 내몰았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도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의 분노였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었다. 알았어. 내일부터 시작하자. 철수가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창고의 차가운 바닥이 아닌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그리고 그들의 꿈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와 영자는 최고급 백화점으로 향했다. 한 달 동안 창고에서 입던 낡은 옷들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었다. 이 정장 어떠세요, 고객님? 점원이 철수에게 고급 양복을 보여주었다. 철수는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어보았다. 허름한 농부의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영자도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곤함과 절망은 지워지고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잘 어울리십니다. 점원이 미소 지었다. 다 살게요. 철수가 카드를 꺼냈다. 백화점을 나온 두 사람은 고급 차량 대리점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이동수단이 필요했다. 이 차로 주세요. 철수가 최고급 세단을 가리켰다. 판매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노부부가 현금으로 고급차를 사다니. 하지만 그는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서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새 차를 타고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최고의 변호사가 필요했다. 그들의 복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김 대표 변호사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철수가 접수대에서 말했다. 약속 없이는 어렵습니다만. 비서가 머뭇거렸다. 철수는 은행 잠고 증명서를 내밀었다. 긴급한 사안입니다. 비서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10분 후 김 변호사가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님, 이영자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김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다. 철수와 영자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다. 아들의 배신, 10억 원의 사기, 창고 생활, 그리고 200억 원의 비밀 계좌까지. 김 변호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민수 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영자가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불렀다. 곧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이분은 이 탐정입니다. 최고의 실력자죠. 김 변호사가 소개했다. 이 탐정은 철수와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씨가 제주도에 있다는 정보가 있으시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후 이 탐정이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보고서에는 민수와 지연의 최근 사진과 주소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제주도 서귀포시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다. 사진 속 민수는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고 지연은 명품 가방을 들고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10억으로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군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탐정은 계속해서 보고했다. 민수 씨는 현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투자 회사를 차렸습니다. 다른 노인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또 다른 노인들을 속이고 있다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철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철수가 말했다.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첫째, 민수 씨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겠습니다. 둘째,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셋째, 민수 씨의 투자 회사를 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습니다. 영자가 물었다. 그게 다인가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수 씨의 다른 투자자들을 찾아 집단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 사건을 알릴 수도 있고요. 철수와 영자의 눈이 빛났다. 그것이었다. 민수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가 부모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리는 것. 모두 진행해 주세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김 변호사는 법원에 민수의 자산 동결 신청을 냈다. 동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탐정은 민수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일주일 후 민수의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철수와 영자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영자가 말했다. 다음 단계로 그들은 민수의 투자회사 파트너들에게 연락했다. 민수가 사기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렸다. 파트너들은 충격을 받았고 곧 민수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언론사에 제보했다.
효도 사기 부모의 10억을 훔친 아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신문에 실렸다. 민수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의 이름과 회사명은 그대로 노출되었다. 하루 만에 민수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계약을 파기했고 회사 직원들은 사직서를 냈다. 민수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러 가야 할 때예요. 영자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두 사람은 제주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이제 그들은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철수와 영자는 렌트카를 타고 민수의 빌라로 향했다. 서귀포시 바닷가에 위치한 고급 빌라 단지였다.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최고급 주택이었다. 여기가 맞나요? 영자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탐정이 준 주소와 일치해. 차를 주차하고 두 사람은 빌라 정문으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15동 민수 씨댁입니다. 철수가 대답했다. 경비원은 인터폰으로 연락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손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답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희가 민수의 부모입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다시 인터폰으로 연락했다. 이번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운 빌라 단지를 걸어가며 철수와 영자는 자신들이 겪었던 창고 생활을 떠올렸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은 이런 호화로운 곳에서 살고 있었다. 15동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민수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 주 동안의 자산 동결과 언론 보도로 그는 많이 지쳐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와 영자는 말없이 그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앉으시겠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와 영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수와 지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철수가 입을 열었다. 잘 지냈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투자가 실패해서. 거짓말하지 마. 영자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철수가 서류 가방을 열고 사진들을 꺼냈다. 민수와 지연이 요트에서 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가게에서 쇼핑하는 사진들이었다. 이게 투자 실패인가? 철수가 물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창고에서 살았어. 영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가 우리 돈을 가져간 후 집도 잃었어. 차갑고 습한 창고에서 한 달을 보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알아?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든 돈을 갚을게요. 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영자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 내 모든 자산은 이미 동결됐어. 앞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지연이 울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 우리에게 기회를 줬었니? 너희는 우리를 버렸어. 전화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어. 민수는 흐느끼며 철수의 발을 붙잡았다. 아버지, 제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철수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났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깃들었다. 영자가 일어섰다. 우리는 이제 간다. 다음에는 법정에서 만나자. 민수와 지연은 두 사람을 붙잡으려 했지만 철수와 영자는 단호하게 그들을 밀어냈다. 문 앞에서 철수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넌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야. 빌라를 나와 차에 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괜찮아요? 철수가 물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해버렸다니 믿기지 않네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해. 민수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거야. 다음 날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김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민수 씨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았습니다. 10명 이상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철수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정의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한 달 후 민수와 지연은 법정에 섰다. 그들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모든 증거가 그들에게 불리했다. 판사는 민수에게 6년, 지연에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정 밖에서 철수와 영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자식에게 사기당한 기분이 어떠십니까?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단순히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가 물었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정의는 이루어졌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철수와 영자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창고가 아닌 새로 지은 아름다운 집으로 돌아왔다. 2천억 원이라는 거금으로 그들은 마을 한가운데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했고 자신들은 그 옆에 작은 한옥을 지었다. 오늘 개관식인데 긴장되네요. 영자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다. 철수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행복한 노년 복지시설의 개관식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다. 사람들은 철수와 영자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던 시선은 사라지고 이제는 마을의 은인으로 대우받고 있었다. 이 시설은 우리 마을 노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의료 서비스와 식사,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철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사람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영자는 남편의 옆에 서서 빨간 리본을 자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옥으로 돌아왔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하나를 가져왔다. 발신인은 김민수였다. 민수의 편지네요. 영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는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할까요? 영자가 물었다. 철수는 말없이 마당으로 나갔다.
그는 작은 화로를 가져와 불을 피웠다. 그리고 편지를 불 속에 던졌다. 읽지 않을 거예요? 영자가 남편 옆에 서서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영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민수는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 그의 편지를 읽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일에 불과했다. 불꽃이 편지를 태우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분노와 슬픔이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영자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마음도 자유야. 그날 저녁 복지시설에서는 마을 노인들을 위한 첫 식사가 제공되었다. 철수와 영자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식당은 활기찼다. 철수 씨, 영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좋은 곳을 만들어주시다니. 한 노인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영자는 미소 지었다. 우리도 노인이잖아요.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식사가 끝나고 문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노래와 춤,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었다. 철수와 영자도 함께 참여했다. 그들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한옥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생각해보면 민수 덕분에 오히려 좋은 일을 하게 됐네요. 영자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지도 모르지. 영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충분히 강했어요. 끝까지 버티고 이겨냈잖아요. 철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는 강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민수의 석방 소식이 전해졌다. 모범 수영으로 1년 만에 가석방된 것이었다. 철수와 영자는 뉴스를 보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오려고 할까요? 영자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오지 않을 거야. 올 면목도 없을 테니까. 예상대로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한 젊은 남자가 복지시설을 찾아왔다. 그는 민수의 대학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민수가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철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안 됩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에게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철수와 영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복지시설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철수와 영자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생의 교훈을 전했다. 용서는 때로는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영자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강렬한 교훈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와 영자는 한옥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후회 없으세요? 영자가 물었다.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민수를 용서하지 않은 것? 아니, 후회 없어.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으로 우리는 강해졌으니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마을 사람들, 복지시설의 노인들. 그들이 우리의 진짜 가족이에요. 철수는 아내의 말에 동의했다.
그래, 가족은 핏줄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배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강하고 현명해진 삶을.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죠? 영자가 물었다. 철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는 행복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계속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찾아 나갔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 길에는 후회가 없었다.